제가 진짜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냐면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다. 거기서 소득공제 얼마 받으니까 세금 뭐 10만 원 세이브했다라고 좋아하시는 것보다 제발 소비에 대한 자기 반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럴 거면 돈 넣어라 차라리. 그건 이지 않냐. 야, 나 말 있어서 야 18만 원 벌었어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생활세금 어떤 것들이 변경되나요? 생활세금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셨었던 네. 혼인, 그다음에 출산할 때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더 추가되는 거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네.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혼인 신고 이전 2년, 이후 2년에 받으면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다. 그러면은 기존에 아들한테 원래 줄 수 있는 게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년한테. 거기다 플러스 1억 원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신랑 측 그렇게 받고 또 신부 측도 그쵸.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가족의 딸인 그래서 1억 원 혼인할 때 또 받고 10년간 5천만 원 받으면 합치면 1억 5천, 3억. 1억 5천, 네. 3억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네.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고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주고 네. 그러게 1,000만 원씩도 줄 수 있거든요. 기타 친족에게는. 그러면 이제 3억 2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아, 네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23년에 결혼 비용 평균이 3억 3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랬어요? 딱 이 정도 지금 주란 얘기구나. 국가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혼인에 지원을 해주면 위장 결혼이 늘어나니까 이제 간접 지원을 해줘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파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혼이 되면 아, 잠깐만. 이거 혼인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결혼을 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 기간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는데 대부분 혼인신고 진짜 법률을 하는데 딱 2년 정도 걸린대요. 아, 결혼식은 해도 혼인신고는 늦게 하니까. 그렇죠. 아, 요즘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호흡을 2년으로 잡은 거. 그래서 2년을 줬어. 예. 이게 생각하시고 만드시긴 했더라고요. 되게 생각했네. 이게- 근데 만약에 파혼했어. 그거 혼인신고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근데 1억 원 받은 건 만약에 있다. 그럼 돈을 돌려주면 되지. 맞아요. 원리를 아십니다, 시 대표님. 돌려주면 증여를 안 봅니다, 이게. 그렇지. 당연히 돌려주면 되지. 그런 원칙들을 전부 다 이제 시행령을 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1억 5천, 1억 5천 양쪽지 3억은 결혼을 했다, 혼인신고 했다 그러면 비과세야. 아예 네, 맞습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증여재산 돈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사실 같은 1억 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출산을 또 넣었어요. 왜냐하면 가족 형태가 많이 늘어나니까 미혼모, 미혼부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법률로는 안 했지만 아기를 낳았다 경우가 있거든요. 아기를 낳았거나 아기를 낳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거는. 아 그래? 입양은 아니에요? 입양도 포함돼요. 여기는. 오케이.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입양 같은 경우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건 혼인과 별도로 또 더 플러스 1억 아니면 아닙니다. 합쳐서? 합쳐서 1억이에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쳐서 혼인을 5천만 원 받고 출산할 때 또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각자 1억 원은 아니고 합쳐서 공제 액수가 혼인을 했거나 예. 어쨌든 출산을 했거나 어쨌든 형태가 맞습니다. 다르지만 왜냐하면 혼인한 분들이 지금 이미 한 5년 전에 혼인을 했어요. 그럼 2년 지나보니까 나는 못 받는 거야? 난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을 그렇다. 한- 그 전에 혼인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생을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줄게 이겁니다. 1억을 그러니까 어차피 혼인 공제 못 받잖아요 이분이. 물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시면 돼요. 아유 왜 이래 진짜. 왜냐면 재혼에 대해서 막아두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네 재혼을 하면 되네. 그 자기네들끼리 법률상으로 이혼한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두 부부가 같은 사람끼리 또 재혼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설마 세금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할까? 그래서 이 공제 한도가 낮으니까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5억 되면 할 그렇죠. 수도 5억 있겠다. 때문에 할수 5억 때문에 하면 돼요. 아유 죽겠네. 그래서 이제 출산이라는 기회를 더 넣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게 이게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어야 되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미 60대 이상인 분들의 자산 형성 가지고 계신 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 거의 60대 이상들이 기회를 많이 가졌었죠 우리가. 조부모가 줘도 돼요. 왜냐면 직계존속엔 조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 관련해서 이제 취득세 감면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요? 24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아, 출산. 네, 잘 들으세요. 출산. 출산이나 양육을 할 때 이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5년 12월 31일까지 쓰는 건데 네. 25년? 12월 31일까지. 네. 제가 봤을 때 연장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 우선은 이제 25년 말까지인데 네. 자녀 출산한 부모가 자녀랑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 500만 원은 그냥 깎아줄게. 사실 취득세도 막 12억 원짜리 취득할 때 보면은 뭐 3% 내면은 취득세만 거의 4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500만 원 깎아주는 거는 나름 너희들에게 이제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목적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인가요? 그럼? 네, 일종의 그겁니다. 왜냐면 올해가 출산 패키지네. 출산 세금 패키지. 패키지네. 예. 왜냐하면 출산을 하게 됐을 때 대출 금리로 깎아주는 게 24년도에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출산 관련된 걸 몇 개를 이렇게 계속 좀 섞어서 나오는구나. 자꾸 출산하라고. 맞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아마 출산 관련한 그 세금 패키지는 계속 더 나오겠죠. 더 좋아지겠죠. 네. 좋은 정책들이. 사실 자녀 관련된 그 정책이 몇 개 더 있는데 연속해서 네. 좀 말씀드려보면 네. 우선 자녀 세액 공제가 좀 액수가 늘어납니다. 요거는 아. 이제 23년도부터 적용 가능한 건데요. 네. 자녀 세액 공제를 해서 사실 자녀가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뭐 세액 공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액 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기존에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 그러니까 7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은 한 명은 15만 원, 이제 두 명째는 30만 원, 네. 그다음 세 명째는 30만 원 플러스 한 명당 또 30만 원 추가 막 이렇게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째면 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90만 원 막 이렇게 됐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네네. 예. 사남매 없어. 드물어.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게 기본 공제 대상액 자녀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자녀까지 넣었어요. 결국 할아버지가 손주를 써도 된다. 그리고 한 명당 15만 원, 두 명째 30만 원이었는데 이게 35만 원. 네. 그다음에 세 명째도 35만 원 플러스 인명당 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이제 조금씩 늘려주고 있다. 뭐 요거는 당장 2월달에 연말정산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노후연금 관련한 거, 반려동물 관련된 거, 뭐 출산 보육 영유아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생활세금 한두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좀 더 말씀드리면 노후연금 세금 같은 경우 이제 사적연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있죠. 이거 나이대별로 사실 3%에서 5% 정도 받는 건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았어요. 3%에서 5% 적용받는 게 1,200만 원이었거든요. 1,200만 원 이상 되면은 갑자기 이제 15% 세율이나 아니면은 종합소득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노후연금이? 예, 사적연금도 원래 그랬습니다. 연금도 세금 내요? 연금도 세금 내죠.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생각보다. 그 왜 연금이야 그게 그럼? 어쨌든 펜션이라는 건 그 기본적으로 텍스가 미래에 이연되는 건데 좀 낮게 내주겠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소득도 없는 사람들인데 연금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으니까. 그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세금을 내라 그래 연금을. 사실 공적연금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공적연금도 액수가 높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적연금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거 그래서 기준금액이 너무 낮다. 1,200만 원 초과하면 세금이 좀 더 액수가 높아졌는데. 1,200만 원이니까 1년에 1,200만 원? 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여요 구간을? 세금 네, 구간을 1,5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좀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 마치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월 소득인 거죠. 100만 원씩 어서 버는 거랑 같은 거잖아. 어서 돈이 들어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걸 1,500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 연금이 여기저기서 받은 게 예를 들어 한 3, 4천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적과 사적으로 나눠서 각각 계산하고 그것도 네, 세금을. 합쳐서 이제 나오면은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마치 종합소득세처럼. 네, 이거 종합소득세입니다 이거. 종합소득세구나. 네, 합쳐져서 같이 내야 돼요. 자, 요거 얘기해 주세요. 생활세금 중에 빠질 수 없는 거 여러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것도 세액공제가 있나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진료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진료비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급여도 많고 사실. 근데 너무 비급여 많아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래요. 얘기 들을 때마다. 기타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했을 때 진료 용역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를 좀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3년 사실 이거 10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네. 질병 예방 목적이 아니라 치료할 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빼줄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줄게. 사실 우리 병원비 부가가치세 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게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병원비가 싸지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병원비가 싸져야죠. 아, 그렇지. 미리 싸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싸져야 되는데 네. 이제 금액의 측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시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다양한 논문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를 하더라도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치. 예. 어쨌든 뭐 100개 정도의 다빈도 질병, 뭐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은 사실 23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개나 고양이들은 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지? 아, 보험이 없으니까 안 되나? 아무래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했을 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의지가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자의지가 맞다, 아니기 맞다. 때문에. 예. 그럼 생명보험 들어놓고 이제 끔찍하지만 이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치면은 보험금을 타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자기 의지로 그럼 할 수 걔가 없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보험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자의지 투영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나도 왜 안 되나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 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떤 거? 전통시장이랑 문화비 관련돼서 23년 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썼으면 소득공제를 좀 한시적으로 상향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문화비 관련해서 그냥 30%를 40%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제가 진짜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다. 이게 해봤자 300만 원 적용받는데 여러분들 세율이 6%다 그러면 18만 원 깎이는 거예요, 세금이. 오히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받으면 내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소득공제 얼마 받으니까 세금 뭐 10만 원 세이브했다라고 좋아하시는 것보다 좋아하지 마. 제발 소비에 대한 이제 자기 반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야, 나 신용카드 많이 써서 야 18만 원 벌었어.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제가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고, 아니 웃겨. 소비를 줄여야지. 그래. 왜 그 세금 얼마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는지 모르겠다. 아, 그냥 그럴 거면 아까 앞서 말했던 주택 청약에 돈을 넣어라 차라리. 그건 저축이지 않냐. 그래. 그건 저축 되고 네. 공제받고. 응. 그래서 사실 10월 말일자부터 홈택스에 사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얼마 썼는지 나와요. 그럼 그거 보는 순간 첫 번째로 반성부터 좀 하세요. 반성부터 해야 돼. 네. 야, 나 신용카드 많이 써서 세액 공제 받아. 이거 하지 말고. 예. 거기에 이제 막 데이터 나오거든요. 3년 죽겠다. 동안에 내가 얼마 그래, 벌었는지, 그래. 세금 얼마 냈는지 나오는데 먼저 반성은 제발 얼마 썼는지부터 반성해라. 반성을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앞뒤가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돼.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은 네. 이거 영상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이거 보고 계시면 빨리 잔소리 하십시오. 이거. 아, 잔소리 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이걸 공유해서 보내. 근데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유튜브 영상 공유하는 거 제일 싫어해. 막 이제 막 이모들끼리 카톡방에서 막 야 이거 애들한테 보내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애들한테 보내. 그러면 너무 싫어해 애들. 우리 애들도 그래. 내가 공유한 영상 절대 안 열어요. 너무 뻔해. 지가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남 입을 통해서 보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싫어하지.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고 오히려 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세 세액공제예요. 왜냐면 사회초년생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 예. 그걸 말씀드렸죠. 세액공제. 즉각적으로 돈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내야 되는 월세면 잘 챙겨라. 그 월세는 어떻게 세액 공제가 돼요? 입증을 만약에 한 달에 하면. 50만 원씩 월세 냈어. 네, 그럼 연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2023년도까지의 연말정산 24년 2월에 하는 거 그럼 600만 원에 이 월세액의 15%나 17%를 바로 빼줘요. 600만 원에 15%면 90만 원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말씀 드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치나 두 달치 월세다. 무조건 챙겨야 된다. 이거 월세 세액 공제는 꼭 챙겨야 돼. 요건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이체 내용만 있으면 돼요. 전세는 세액 공제 안 해줘요? 전세는 안 돼요. 월세만. 즉각적인 지출 액수만. 그 여러 가지로 전세 살지 말고. 근데 또 전세는 또 그게 있어요. 전세 자금을 내가 대출을 대출 받아서 상환을 하잖아요. 원리금 상환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를 해줘요. 결국은 제도가 다 맞물려 있긴 합니다. 아 그러네. 근데 대부분 월세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니까 전 사회초년생분들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월세 내는 사람은 반드시 두 달치 정도가 빠지는 거네. 한 달은 기본적으로 빠져요. 좋아. 근데 이게 맥스가 750만 원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24년도에 이게 1000만 원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총급여 자체를 8천만 원까지 좀 넓혀줘요. 근데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돼요. 막 대궐 같은 집 빌리면서 월세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되고 그다음 많이 놓치시는 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랑 네. 본인의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똑같아야 돼요. 아하. 전입신고를 꼭 하셔라. 그렇지. 내가 거기 사는 걸 증명하지 그렇죠. 않으면 못 해주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이거 일치는 정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세무서에 전화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자들이 챙겨봐야 되는 변경된 세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자. 첫 번째로 사업자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집중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이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아, 말 그대로 미리미리 가업을 좀 받아라. 그러니까 응, 그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돌아가셨을 때 가업을 받으면 가업 상속 공제가 돼서 뭐 몇백억까지 공제가 된대. 네. 이건 많이 알고 계신데 음. 살아생전에 받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장수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수기업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것도 12조 냈잖아요, 상속세가. 그럼 기네스북에 오를 그럼 액수잖아요. 거기 뭐 그 회사 문 닫아야죠 네. 이제. 넥슨 창업주 돌아가신 것도 상속세가 거의 4, 5조인데 그래서 못 내서 비상장 주식으로 냈는데 비상장 주식 그거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공매로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유찰돼 버리고. 그러니까 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가업 승계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가업 승계에 대해서 점점 이게 제도를 많이 넓혀주고 있어요. 아, OECD 다른 국가 정도까지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래요? 점점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회장님들, 그러니까 오너들의 나이가 60대가 진입이 50% 이상 됐어요. 이게 다 나이 많이 네. 맞아요. 점점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요. 비상장 주식 가치가. 그렇지.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 가치 계산하는 법이 엄청나게 고평가되게 좀 나와요. 순자산 가치랑 뭐 순손익 가치랑 따져가지고. 오케이. 근데 그거가 너무 부담되니까 요즘 다 어떻게 하냐면 미리 야 다 팔고 그냥 해산시켜. 그렇지. 근데 그러게 돼버리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 근로자들 뭐 전부 다 실업자 근로자 돼버리는 그다음에 거잖아요. 이제 조금 뭐 하청업체 뭐 네. 엄청 연결돼 있죠. 네,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소기업들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기반도 다 무너져 다 버리는 무너지는 거죠.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조금씩 많이 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의 세율 이제 적용받는 구간이 이제 120억 원까지 주면은 10% 세율 구간. 물론 기본공제도 10억 원까지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20%. 그 다음에 바로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쪼개서 내라. 그 쪼개서 내는 것도 15년간 쪼개서 내게끔 해줄게.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가업 승계 증여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3년 동안에 매년 증가폭 2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들 알아보고 계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나 60, 70, 80쯤 전 몸이 아프면 이게 상속세를 줄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이거 그냥 해산 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래서 어디에 팔리냐면 이제 이 공격적인 사모펀드에 팔려요. 근데 그게 중국계 기반이 많아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기반이 기업들이 무너지네. 탄탄한 기업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간 연장? 이거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사실 연말정산 거의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제도 때문에. 이게 뭐예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네. 200만 원 한도로 거의 70%, 청년은 90%까지 세금을 안 내게 하거든요. 네. 웬만한 웬만한 청년들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되면 연말정산 200만 이상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5년간 이걸 해주거든요, 청년은.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3년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취업할 때 소득세 감면 제도를 꼭 인지하시고 아하. 그거를 잘 반영을 하면 직원분들 그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오히려 세후 이익은 커지니까 그렇지. 근로 의욕을 좀 고치시킬 수 고치시킬 있다라는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법 개편안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2024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주택세금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주택세금. 왜냐하면 네. 2013년 7월에 세제 개편안 나올 때 사실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건 사실 주택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아, 내가 맞아요. 주택의 가액이 크든 작든 주택 수가 내가 한 개든 세 개든 뭐 100개든 항상 물어보시는 건 주택 세금 어떻게 돼? 주택 세금 어떻게 돼? 맞아요. 다들 이건 관심이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취득세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4월 10일이 지나봐야 된다. 4월 10일이 이제 그러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러네요.
중요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게 주택 관련된 세금은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정책적인 요소랑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취득세를 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대책을 이제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22년이에요. 23년이에요. 22년 12월 22일 날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중과세 2주택자까지 중과세 안 내고 3주택부터 4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12%는 6%, 8%는 네. 4%로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23년 2월에 입법 과정에서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결국 세율은 네.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죠. 아하. 1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오케이. 결국은 이게 지금 적용하고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이 소급 적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22년 12월 21일 이후에 매매나 증여받았던 사람은 이미 중과세를 내긴 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야의 이제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4월 10일 선거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제도가 다시 실현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4월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보유세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완화가 됐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인 공제액수가 많이 높아졌고, 네. 왜냐면 기본 6억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제 개별주택 가격을 많이 낮췄으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실 많이 낮아졌어요. 제 아는 고객분도 재작년 같은 경우 2천만 원 냈는데 23년도에는 6만 원 내셨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네. 근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취득하고 양도인 것 같습니다. 취득하려는 사람 취득세가 비싸니까 못 사고 양도하는 네. 사람 양도세가 비싸니까 못 사, 그렇죠. 못 팔고. 그나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완전 없어질 거냐 이런 고민이 첫 번째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양도세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1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이랑 분양권 입주권은 77%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7,700만 원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양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도 사실 경제정책 반영 때 좀 줄인다고 했었습니다. 45%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이면 그냥 일반 세율 6%부터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10일 네. 정책적으로 좀 나올 거 다 봐야 같다. 되는구나. 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세금 어려우시면 이제 주변에 물어볼 때 많이 없다 싶으면 제안을 좀 말씀드려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세요. 정확한 애 제발 물어보십시오. 왜냐면 블로그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세금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제발. 그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126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콜센터에 상담해줘요? 126 국세청 콜센터는 국세청에서 나름 세금 좀 잘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다 전화로 상담해 줍니다. 그런 게 있어? 근데 물어보기 전에 당연히 본인의 사항을 좀 쭉 잘 정리를 정리를 해. 하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도는 구분을 하고 말하면 알아들을 질문을 정도로 해야 되고. 그렇지. 그쪽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많이 그러니까 하면 말해줄 수 소득공제 있으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소득공제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지. 본인이 이걸 이제 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제발 좀 예방적 세금, 예방적 절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진짜 중요해. 다 당하고 나서, 다 내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잖아.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양도는 팔고 나서 오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세금 이렇게 하는 순간 전혀 그렇지 않다. 양도나 취득은 어떤 사기 전, 팔기 전. 맞습니다. 계약서 쓰기 상속은 전에. 돌아가시기 전, 맞습니다. 증여도 주기 전, 다 맞습니다. 뭐든 전 예방적 세금. 맞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네. 네, 정말 예방적 세금으로 오케이. 여러분들의 세후 자산 관리를 좀 풍성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시간이 없어요, 사는데. 뭔지 아세요? 세금 절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되고, 또 사실 공부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투자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사실, 아이고, 참.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의 올 1년, 저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2024년도를 보면서 세금적 이슈들이 집에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얘기세요. 그죠? 진짜. 네. 각 집안마다 세금적 이슈가 있거든요. 뭐 상속이건 증여건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아 아니면 집을 사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해 등등 이렇게 뭐든지 어쨌든 돈이 얼마가 오가면 그게 다 세금적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쭉 정리해 보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126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그 유튜브 가서 그 보면 유튜브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왜 제목별로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정원 세무사님 나오셔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